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예.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위해 가지고 사실 방청석에 얘기를 더 들어보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관련된 이 재판에서만 그런 절차를 취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 외에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한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판결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충분히 많은 우리 청문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라든가 우려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 질의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우리 민윤숙 대법관 후보자께서는 유럽의 나라들과 국내의 상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대법관 수가 100명 이상, 많게는 또는 300명까지 되는 상황과 국내의 상황을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대법관 증언은 1인당 처리 건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법관 증언이 단순히 상고 폭증에 따른 필요성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법관의 절대 다수를 판사들이 차지하고 그 절대 다수를 서운함으로 대표되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려면 출신, 이념, 성향이 다양한 대법관들의 심도 있는 논쟁이 전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대법관 증언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 보호나 진보적 가치의 소극적인 일방적인 판결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의 다양화는 절대수를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소수의 그룹은 다양하게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것을 우리 법관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이렇게도 높은데 같은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고 있나요? 예, 그 사법행정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업무에서는 지금 면해지고 있으신 거죠? 네. 네.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사무처장이 있지만 이 자리는 헌법재판관에 겸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굳이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의 경우에 사법행정의 재판 업무하고 워낙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은 사법행정은 재판 업무의 지원에 모든 그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있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같이 겸임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한번 그 쭉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 같아 보이지만 현재의 이 겸임 제도의 이게 시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 행정처장은 차관급의 법원장이 맡는 자리였죠. 그러다가 5.16이 있고 난 이후에 현역 육군대령을 임명하고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법원장들보다 높은 직급에 놓은 것입니다. 특히 유신 말기에는 총무처 장관 출신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됐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까지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예 스스로 대법관이 되기를 원했고 전두환 정권에서 최초의 법원 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결국 겸임 제도의 시초는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겸임한 것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한 것입니다. 대법관 신분을 가진 행정처장과 그렇지 않은 행정처장의 위상과 권력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선 판사들에 대한 통제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군사정권의 사법부 장악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견임제도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관료화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명의 순서는 바뀐 상태지만 판사들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사법부를 운영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달리 볼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법원 행정처 개혁을 시작으로 대법관 겸임제도의 폐지가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입법 관행을 볼 때는 국회가 사법부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군사 정권의 산물인 법원 행정처장의 대법관 겸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건 없으십니까? 아니, 예,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한번 고려해 예,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사법개혁의 기초로 한번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다수 의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이 그런 준법 의식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후보자님과 배우자께서 총 65회의 교통법규 위반, 그중에 후보자께서 22회 위반, 그리고 자동차세,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된 횟수가 25회입니다. 조금 전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그 과태료 및 압류에 관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상 위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 자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님의 그러한 준법 의식이 과연 있으신 분인지 철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와 제 배우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해서 어떤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또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실제로 후보자인 저 본인이 실제로 위반한 사항 이 중에 극히 일부라는 점을 이제 설명 자료와 함께 말씀드렸고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는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질책하신다면 그 질책은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3년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이러한 그 재판 진행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한 사유가 당시 후보자님의 그 배우자께서 특정 정당의 그 국회의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고 또 이 사건의 피고인의 부인께서 그 후보자님의 배우자께서 계신 그 정당의 동료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그 발언 기회를 부여하게 된 거기에 어떤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고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발언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적 관계에 관해서는 기록상 제가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재판이 끝난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하여서 제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그 좀 바른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탁이나 그러한 부분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법부의 그 법관들의 그런 행위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사법부는 어떤 영역보다 정치적인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헌법상의 그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 경제 질서를 충실하게 수호해야 되고 또한 특정 정파에 경고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예. 최근에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5월 10일 모 판사가 페이스북에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다.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도 한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10만인 청원 운동을 요청하는 그런 글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과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판사도 있었고 또한 2011년도에는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카새끼 짬뽕 이런 저열한 그런 용어를 쓰면서 비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는 본 이유는 특정 정파에 경로된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자유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정치 법관이 지내야 할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글을 올린 사람은 그냥 개인의 생각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글을 올리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동안에 이런 일이 많이 또 논의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해당하는 법관들도 더 본인들이 자중하고 많이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그 법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발언들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개인의 자유로 방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엄정하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제발 법관이 이러한 특정 정파에 경로된 그러한 행위를 할 때는 법관의 그러한 중립성에 대해서 또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신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법관에 만약에 인준에 대해서 취임을 하신다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법관의 절대 다수를 판사들이 차지하고 그 절대 다수를 서운함으로 대표되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려면 출신, 이념, 성향이 다양한 대법관들의 심도 있는 논쟁이 전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대법관 증언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 보호나 진보적 가치의 소극적인 일방적인 판결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의 다양화는
절대수를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소수의 그룹은 다양하게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것을 우리 법관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이렇게도 높은데 같은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고 있나요? 예, 그 사법행정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법원 행정처 개혁을 시작으로 대법관 겸임제도의 폐지가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입법 관행을 볼 때는 국회가 사법부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군사 정권의 산물인 법원 행정처장의 대법관 겸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건 없으신가요? 아니, 예,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한번 고려해 예,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사법개혁의 기초로 한번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다수 의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이 그런 준법 의식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후보자님과 배우자께서 총 65회의 교통법규 위반, 그중에 후보자께서 22회 위반, 그리고 자동차세,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된 횟수가 25회입니다. 조금 전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그 과태료 및 압류에 관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상 위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 자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업무에서는 지금 면해지고 있으신 거죠? 네, 네.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사무처장이 있지만 이 자리는 헌법재판관에 겸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굳이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의 경우에 사법행정의 재판 업무하고 워낙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은 사법행정은 재판 업무의 지원에 모든 그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있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같이 겸임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한번 그 쭉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 같아 보이지만 현재의 이 겸임 제도의 이게 시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 행정처장은 차관급의 법원장이 맡는 자리였죠. 그러다가 5.16이 있고 난 이후에 현역 육군대령을 임명하고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법원장들보다 높은 직급에 놓은 것입니다. 특히 유신 말기에는 총무처 장관 출신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됐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까지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예 스스로 대법관이 되기를 원했고 전두환 정권에서 최초의 법원 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결국 겸임 제도의 시초는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겸임한 것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한 것입니다. 대법관 신분을 가진 행정처장과 그렇지 않은 행정처장의 위상과 권력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선 판사들에 대한 통제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군사정권의 사법부 장악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견임제도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관료화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명의 순서는 바뀐 상태지만 판사들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사법부를 운영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달리 볼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예.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정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위해 가지고 사실 방청석의 얘기를 더 들어보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관련된 이 재판에서만 그런 절차를 취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 외에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한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판결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충분히 많은 우리 청문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라든가 우려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 질의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우리 민윤숙 대법관 후보자께서는 유럽의 나라들과 국내의 상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대법관 수가 100명 이상, 많게는 또는 300명까지 되는 상황과 국내의 상황을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대법관 증언은 1인당 처리 건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법관 증언이 단순히 상고 폭증에 따른 필요성만을 충족하지